예, 그리고 또 북한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노이 이후에 뭐 국제 정세가 뭐 나빠지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하노이 때문에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빠지고 있다가 답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그 학자들이 뭐 모든 학자가 이제 다 뭐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을 그쪽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동의를 하는데 1990년서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이 아마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부터 25년.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The quarter century of the post-Cold War era qualifies as the most peaceful in history. 그래서 1990년 이제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그리고 25년, 쿼터 센츄리는 25년이죠. 25년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3월 1일 날 나온 책인데 제가 이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이클 맨델바움이라는 아주 대단한 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제가 보고서 이제 평화가 끝났다라는 책입니다. 평화가 왜 끝났는지 유럽에서 끝나고 아시아에서 끝나고 중동에서도 평화가 끝났다라는 건데 정말 깔끔하게 책 제목은 The Rise and Fall of Peace on Earth. 지구의 평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평화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은 얼마나 평화적이었냐 하는 거를 이사야서 2장 4절에 아주 유명한 평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은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게 쟁기죠. 우리가 이제 봄에 요새는 뭐 그런 거 안 씁니다만은 소 뒤에 끌고 이제 흙을 이제 갈아엎는 겁니다. 이제 모래기 하고 그러려면 흙을 이제 갈아엎으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 연습마저도 없어질 정도로 지난 25년은 좋았다라고 이제 맨델바움 교수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 하나 보는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가보면은 이 동상이 큰 동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칼을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부셔가지고 이거로 쟁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sword into plowshare, 칼을 쟁기로 만든다. 이거는 책 제목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sword into plowshare 그러면 평화학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칼을 쟁기로 만든다. 그래서 유엔에도 그런 동상이 있죠.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소련이 망한 이후에 2015년까지 25년 동안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보습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부시는 정도의 그런 평화 시대였는데 이 평화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 동의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지난 25년 동안 1990년서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이유를 정말 훌륭하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Geopolitical Dominanc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압도적으로 강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 이론 보면은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시대가 있어요. 팍스라는 거는 라틴어로 PAX라고 쓰는데 피스입니다. 피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워낙 강할 때 로마의 군사력이라든가 로마의 세계 지배력 때문에 세계가 평화롭게 지낸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팍스 브리타니카는 영국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의 평화인데 바로 지난 러시아가 소련이 망한 다음에 지난 25년 동안은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세계를 압도했다. 그래서 평화의 한 가지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The growth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almost all of the world's nearly 200 sovereign states. 지구의 나라가 거의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200개 정도 그러면 뭐 세계에 있는 나라가 다 포함될 겁니다. 세계 200개 나라가 전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었다. 전부 다 이제 무역하는 세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전쟁하게 되면 너무 피해가 커지죠. 그래서 그 경제 의존도가 평화를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은 뭐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엮여져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스프레드 오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아주 그 풍미하던 이론인데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가 많아져서 전쟁할 확률이 줄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21세기에 평화가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평화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에서 러시아가 나와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때문에,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란 때문에 평화는 종말을 구하고 있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중국, 이란은 왜 그 평화를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세 나라가 이란과 러시아하고 중국이 공통의 모티브, 공통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만델바움 교수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세 나라는 민주주의 세상에 사는 독재 국가들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로 못 가고 있죠. 어쩌면 커서 못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큰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은 그 나라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쪼개지거나, 그래서 이 큰 나라를,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독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독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은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는 거가 국내적으로 문제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그 냉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경제 발전이라기보다도 나라가 바뀐 다음에 국민들이 생활이 좀 괜찮아진 것이죠. 그래서 옐친 시대라든가 푸틴 시대 동안에 국민들이 생활이 괜찮았기 때문에 독재 정치를 하더라도 심각한 반발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있었죠. 냉전 끝난 다음에 90년부터도 중국은 계속 2000년대, 2010년대 한 중반까지 그 아주 속도가 빠른 그런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5년부터 갑자기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데 민주주의로는 못 갔고, 그리고 경제는 이 저자는 uncertain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급격히 중국 같은 경우에 급격히 망가지고 있죠. 러시아는 그 미국의 셰일 오일로 인해 가지고 2014년, 2015년에 2016년 한 2, 3년 사이에 GDP가 거의 40%가 줄어들 정도로 경제가 파탄난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들이 그동안은 경제가 그래도 안정적이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안정된 정권을 유지했었는데 2015년부터 갑자기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아직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독재자들은 바로 자기네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민족주의자가 다 되는 겁니다. 푸틴도 엄청나게 공격적인 민족주의자가 됐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패권 도전이 그 하나의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독재자가 당면한 국내적인 요인,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민족주의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각각 그 동네에서 무시하지 못할 강대국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지금 깨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델바움의 그 글을 인용하면은 Aggressive nationalism destroyed the post-Cold War peace in all three regions. 이 세 지역에서 공격적인 민족주의는
냉전 이후 시대의 평화를 깨뜨려 버리고 있다. 그러고서 autocracy destroyed peace. 독재 국가들은 평화를 깨는 나라이다.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압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 미국이라는 그 리버럴 헤게몬, 자유주의적인 패권 국가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그 평화를 깨는 나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독재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 만델바움 교수는 슬픈 일이지만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민주주의, 중국의 민주주의, 이거를 바깥에서 주입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Formula for Genuine Peace라고 그랬습니다. 포뮬라라는 건 공식이죠, 방식. 뭐 방정식이라도 되고, 평화의 방식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입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세상에 당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has no way of ensuring that all countries embrace it. 세상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만델바움이라는 사람은 뭐 정말 이 책도 많이 썼고, 제가 이분 책도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분 책 나오는 걸 대부분 이제 구입해가지고 보는 편인데, 한번 보니까 탑 100 글로벌 띵커스, 그 포린 폴리시에서 지구의 사상가 100명 하는데 이분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지식인 100인 중에 들어갔고, 그리고 one of the country's leading public intellectual.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그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여간 이제 평화가 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2015년 이후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아시아의 바로 중국 옆에 있는데 이 평화를 깨트리는 큰 나라 옆에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얘기가 이제 큰 이론으로 이제 제가 이 카바를 씌우고, 그리고 이 작은 내용들을 말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들 중에서 그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군함 중에 해안을 경비하는 군함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육해공 해병대가 있고, 그리고 오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군이 뭐냐면은 코스트 가드라고 그래가지고 USCG라고 그럽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미국 해양 경비대인데 그 계급이 그 군인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계급장을 답니다. 제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 나면은 해군이 거기를 지휘해요. 거기에 있는 그 해양 경비정 한 척이 7함대에 배속이 됐습니다. 7함대는 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그런 함대죠. 작년 5월 30일 이후에는 아시아 태평양이 인도양까지 해서 인도 퍼시픽 코맨드라고 이제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0일 무렵에 미국 해양경비대의 그 군함 한 척, 버설프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번호가 750번이라고 써있는 그 배인데, 그 배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 요청에 의해 7함대에 배속시키기로 할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떴었는데, 3월 19일자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 그 버설프라는 미국 그 군함이, 그러니까 해안경비대 군함이 7함대에 배치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버설프라는 배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했고, 그리고 한국의 해양경찰하고 남해 바다에서 해상 마약 불법 밀수 등 이런 그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해양경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이고 미국의 해양경비대가 와서 같이 연습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 우리랑 같이 연습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기보다도 재밌는 거는 이 배가 미국의 그 이지스함 한 척하고 같이 대만 해협을
그 통과해서 이렇게 그 내려갔습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한 날이 3월 23일, 3월 24일, 그 3월 24일 밤부터 4월 24일 중에 7함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해안 경비대 함정이 대만 앞바다를 그 미국의 그 군축함하고 같이 항해를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가 흰색에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 배는 멀리서 보면 눈에 탁 띄는 배입니다. 눈에 탁 띄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군함 사진을 보실 텐데, 그래서 이것은 전투용 함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투함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여기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좋은 무기는 달지 않습니다. 그냥 기껏해야 뭐 기관포 정도 달아요. 물론 이제 밑에 그 잠수함을 이제 막는 그런 뭐 장치들은 있는데 보통 이 정도 군함, 이게 4,500톤짜리인데 이 정도 군함이 갖추고 있는 길이가 이제 127m니까 엄청나게 큰 군함이죠. 그런데 보통 군함은 색깔이 회색입니다. 그 회색을 칠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수평선에 그 군함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보면 수평선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색으로 군함을 전부 다 회색으로 칠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 군함이나 다 회색이죠. 이 경비정은 흰색에다 빨간 흙까지 붙였는데 이거는 전투하는 배가 아니라 가서 이제 검문 검색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즉각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기 경찰이 오는구나 하고 알고. 그리고 또 구조를 하니까 예를 들어 뭐 배가 그 뭐 난파돼 가지고 뭐 이제 사람들이 저 구조를 요청할 때 그때 배가 뚜렷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각국마다 자기의 연안을 경비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안을 경비하는 미국의 코스트 가드가 중국의 연안에 와 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좀 정말 블런트하게 투박하게 얘기한다면은 미국이 중국 보고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간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는 담당하는 구역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7함대가 담당하는 구역이 넓이로 치면은 세계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해군들이 7함대 근무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몇 함대에 가서 근무하고 싶냐 그러면 7함대가 제일 그 마지막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7함대에서는 사고도 자주 납니다. 배끼리 부딪히는 사고도 나고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7함대 소속 잠수함하고 구축함이 막 서로 부딪히고 4번이나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7함대 사령관 조세프 아코인이라는 사람이 보직 해임되기도 했고 그리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스코트 스위트라는 제가 이분은 만나본 적도 있었는데 이분도 그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배가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임무를 도와주러 그 해군들이 뭐 선적 뭐 지금 북한 배들이 막 그 기름 밀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해군이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도와주러 왔다. 뭐 그거는 좋은 핑계가 되겠죠. 근데 아무튼 해안 그 경비함들이 와가지고 해안 경비정이 와서 지금 중국 앞바다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 그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보여준 자료 중에 북한 배가 이제 그 기름을 밀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배가 쓰면은 북한 배가 가서 깃발 안 단 배가 가서 그 현금 주고 그 기름을 사다가 북한으로 갖고 가고 그 자세한 자료를 보니까 150번 2년 동안에 150번을 했더라고요. 2017년에는 30번, 2018년은 120번 해가지고 STS 불법 원유 선적, STS가 ship to ship, 그러니까 배와 배끼리 이제 그 불법 선적을 해주는 근데 이런 것을 막으러 미국 해안 경비대의 배가 지금 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거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임무가 더 큰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티스 윌버라는 미국의 이지스함하고 코스트가드함 버스올프라는 배가 두 척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는데 통과하는 그 횟수도 보니까 최근에 아주 그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요 대만 해협하고 중국 사이는 그 폭이 그러니까 뭐 좁은 데는 1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그 좁은 폭인데 여기에 미국 항공모함들이라든가 미국 군함이 이렇게 그 지나다니는 건 냉전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베트남 전쟁 끝내는 무렵에 대해서 잠깐 강의할 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끝날 때 중국한테 그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이 이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중지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그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한동안은
미국 군함이 이 동네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해협을. 그런데 최근에 엄청나게 빈번하게 이제 이 미국 해군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2018년 10월 이전에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대만 해협을 5번이나 통과를 했고 지난 2달 동안은 3번을 통과했는데 통과할 때는 항상 구축함이 한 척이 가고 그 옆에는 화물선이 2번 따라갔고 요번에는 코스트가드 함정이 따라갔다. 이게 도대체 이 중국을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미국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군 전략학 박사인 분 중에 윤석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해설을 하면서 혹시 이 배가 FON이라는 작전 얘기한 적이 있었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이거는 중국이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12해리 영해를 선포한 건데 미국 군함들이 거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안경비정이 글로 가면서 다른 나라 배들 보고서 우리도 같이 연습하자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능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미국의 연안경비, 해안경비를 할 수 있는 해안경비대 함정이 중국 해안 앞에 와서 이제 상설 근무하게 되는, 상주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아시아는 확실히 지금 좀 나쁜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에 탱크 군단들이 굴러가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랜드스케이프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은 육지 전쟁인데 앞으로 아시아에서 전쟁이 난다면은 그것은 바다에서. 그래서 이 카플란이라는 지정학을 아주 유명한 또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유럽은 랜드스케이프고 아시아는 시스케이프라고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시스케이프라는 단어는 원래 없는데 랜드스케이프는 경치라는 뜻이죠. 근데 아시아는 시스케이프가 되고 아시아에서 전쟁이 난다면은 그것은 군함끼리 최초의 포를 서로 교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군함이 바로 얼마 전에 대만 해협을 이지스함하고 같이 통과했던 월터 딜이라는 미국의 이제 수송선이죠. 이것도 또 세사르 샤베스라는 요 군함도 또 지난달에 이지스함하고 같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던 배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선 그리고 요번에 경비정이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만 사이를 이제 미국 해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중국도 이제 도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만 해협 사이의 중간선을 대만하고 중국하고 그래도 그냥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지킵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의 배라든가 중국의 전투기가 그쪽을 넘어가진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따르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전투기들이 중간선을 넘어서 대만 쪽으로 이제 날고 있는 겁니다. 대만 쪽으로 나니까 대만에서는 이제 자기네 하늘로 들어온 거가 돼갖고 대만 전투기들이 또 떠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라는 게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병아리 게임이라는 뜻은 아니고 비행기 2대, 적국의 비행기 2대가 서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이제 서로 상대방 얼굴까지 다 보고서 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그런 게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의도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발적으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J-11이라는 전투기가 이제 중국의 주력기인데 이 주력기가 최근에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날 아침 11시에 대만 해협의 중간 지점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군함이 지나간 지 한 일주일 후에 중국의 비행기가 대만 쪽으로 와서 날고 대만에 이제 또 스크램블 그러니까 적기가 뜨면은 항상 아군 비행기도 같이 떠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촉즉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31일 지금 제가 얘기했죠. 4월 1일 날은 다른 종류의 비행기가 일본의 오키나와가 있고 오키나와 밑에 남진해 해죠. 거기에 있는 해협을
그 중국의 폭격기가 날았습니다. 그 중국의 폭격기가 나니까 또 일본 비행기들 다 떠가지고 그 폭격기 이제 옆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 냉전 시대 때 그 유명한 그림들 많습니다. 소련 폭격기가 나오면 미국 비행기가 바로 옆에서 따라갑니다. 무슨 그 나쁜 짓을 할까봐. 그런 것들이 지금 냉전 시대 때 보던 풍경들이 지금 이 동네에서 매일 보이는 이런 그 풍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야코 해협이라는 데를 중국 폭격기가 날랐습니다. 중국의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 보실 텐데 시안 H6G라는 그 뭐 중국제 폭격기죠. 이 폭격기가 그 미야코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오키나와 조금 아래쪽입니다. 거기서 중국에서는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고기를 날고 있는데 그거 날 때마다 또 일본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중국의 정찰기하고 중국의 폭격기가 여기를 통과했는데 일본이 가서 이제 막았다는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한 일주일 좀 됐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그 미국 아주 특이한 훈련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 그랬는데 F-22라는 비행기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입니다. F-22는 뭐 거의 무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비행기고 이거는 미국이 어느 나라한테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지금 F-35라는 비행기가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F-35는 F-22보다 나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성능은 F-22로 훨씬 더 좋은 거로 치죠. 더 비싸고. 그런데 F-22 24대가 활주로 해서 아주 나란히 붙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였는데 그 움직이는 훈련을 이 움직이는 모습을 엘레펀트 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끼리가 걷는 모습이다 했는데 그렇게 그 동영상을 보면은 마치 정말 코끼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코끼리 떼가 걸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의 이제 정찰기, 그 뒤에 미국의 수송기가 같이 따라가면서 비행기가 한 대 한 대씩 또 다 뜨더라고요, 공중으로. 그런 그 엄청난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한 목적이 압도적인 항공 우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Overwhelming Combat Air Power를 과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세계는 확실히 이런 그 모습의 훈련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훈련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동아시아, 중국 그리고 뭐 일부 러시아도 이제 바로 옆이니까 그 미국이 여기에 대항하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만의 그 해협 위기가 이제 지속되는데 차이잉원이라는 대만 대통령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차이잉원 그 대만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한 10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뭐 최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만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 곳조차 중국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참 이렇게 자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대만 대통령하고 전화를 10분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대만 차이잉원 대통령이 최영문이라고 이제 한문으로는 쓰죠. 이 사람이 하와이를 들립니다. 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는 뭡니까? 미국의 그 태평양의 거점이죠. 태평양의 제일 큰 군사기지인데 거기에 그 방문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동네 그 국제 정치가 아주 나빠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뭐 누가 잘못이냐를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미어시에모 교수 같은 분은 중국은 당연히 세계 1등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그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은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제정치 역사를 봤을 때 너무나도 뭐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는데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방치하고 가만 놔둔다는 것도 국제정치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쭉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필리핀 앞바다에 그
뭐 필리핀은 자기 거라고 그러죠. 자기 거라고 그러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이름이 티투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티투라고도 부르고 파가사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섬 앞에 중국의 배가 200척이가 있습니다. 근데 200척이 다 군함이 아니라 어선이 가 있는데 중국이 바다에서도 인해 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선들을 이쪽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저거는 단순히 물고기 잡으러 온 배가 아니라 이런 영토 분쟁에서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해상 민병대라고 부릅니다. 해상 민병대. 그래서 China Sea Militia라고 부르는데 이 해상 민병대가 어선처럼 하고 와서 필리핀이 자기 섬이라고 그러는 그 티투라는 섬 주변에 한 200척이 지금 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4월 1일 그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도 뭐 비상이 걸린 것이죠. 필리핀도 지금 미국하고 훈련 같이 하는데 거기에 호주도 함께 훈련을 같이 할지 모른다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필리핀에다가 미사일까지 갖다 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로켓 부대라고 했는데 그 로켓가 어떤 종류의 로켓인지 아직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여간 필리핀에다가 미군의 로켓을 갖다 놓는 그런 이 논의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면 좀 특이한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이 지금 크고 있는데 일본이 크고 있는 것은 미국이 목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 나라들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성장은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제일 잠재적으로 중국을 제일 큰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미국이 컨트롤하는 상태에서 일본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힘이 커지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별로 적대감을 안 느끼고 일본이 크는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대감을 느끼는데, 우리 지난번에 해병대가 이제 금년에 70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건군한 지. 기념 세미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누구를 우리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삼아야 되느냐. 당연히 중국이 맞습니다. 그거는 국제정치 일반 이론에 의해서도 맞습니다. 일반 이론을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옆에 있는 나라들 강대국이 많은데 그 모든 강대국을 전부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일반 원칙입니다. 국가안보론의 일반 원칙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전부 잠재적인 위협으로 일단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를 다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전략적으로 파탄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일본, 중국을 다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은 두 나라 중에서 이제 지금 일본, 중국인데 더 힘이 센 나라를 잠재적인 적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은 덜 힘센 나라와 힘을 합쳐서 더 힘센 나라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력균형 이론에 의하면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힘을 합치는 거다.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엊그제 미국에서 한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의안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근데 우리는 중국이 우리 편 아니야? 일본이 적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오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이론 하나 더 붙인다면은 민주적 평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일본 수준의 민주주의면은 한국하고 노골적으로 전쟁할 가능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날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은 중국도 우리의 위협에서 이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멕시코가 미국 안 무서워하고 캐나다가 미국 안 무서워하는 거가 바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적으로 삼아야 될, 일부러 적으로 삼고 싸움하겠다고 너무 먼저 나설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를 위협하는 잠재 위협국으로 삼아야 될 나라가 중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에러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 마이클 만델바움 교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세계는 다시 25년 동안에 끝내주는 평화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반도에서도 나타나고 북한이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작은 문제가 되죠. 우리가 그 트럼프의 아주 유명한 이 어드바이저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북한은 중국 문제의 서브셋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 문제도 지금 뭐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국제 정치가 이렇게 그 전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 그런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바로 전략이고 국제 정치학 연구하는 이유가 되겠죠. 뭐 하여간 이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일단 우리가 뭐 시사 문제 나오는 대로 뭐 다시 분석을 계속 할 겁니다. 오늘 뭐 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정도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